확진자가 사상 최다이자 최초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은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되겠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무마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해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5살 김병찬입니다. 도로 위에서 상수도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냉동 탑차가 덮쳤습니다.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 사망자가 한 달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접종률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방역 전선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적어도 수도권만큼은 비상계획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4,115명으로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같은 주요 방역 지표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할 때와 실제로 닥쳤을 때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운 매우 미묘한 상황입니다. 연말 모임은 잔뜩 잡혀 있는데 여기서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간신히 빛을 보기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고민이 이번 주말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유지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돌봄센터입니다. 첫 확진자 발생 나흘 만에 21명이 추가로 감염돼 시설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감염이 잇따르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4,11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지 1년 10개월 만에 최다이자 최초의 4,000명대입니다. 직전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에 3,292명이었습니다. 하루 최다 기록을 6일 만에 800명 넘게 높여놓은 겁니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까지 늘어 이틀째 역대 최다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3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80%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실제 수도권의 이동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감염 확산의 불씨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방역을 강화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위중증 환자는 방역 한계선으로 꼽히는 500명을 넘어 6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병상만 충분하다면 그나마 버텨볼 텐데 서울의 병상 여유가 아슬아슬하고 지역적으로는 여유 병상이 완전히 동인한 곳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입원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병상 상황은 지선호 기자가 집계해봤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7개가 있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병상 7개를 추가 확보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종합병상도 병상이 있지만 의료진들이 방호구라도 있고 분리된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서울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오늘로 47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를 넘어섰고 수도권 평균 가동률은 83%대를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수도권 긴급 대응 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조기 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병상 여력을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1%대에 진입했습니다. 경북은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고 대전 1개, 세종 3개, 광주 4개 등 남은 병상이 한 자릿수인 지역이 잇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확보한 중증 병상은 현재까지 14개로 집계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의 태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아는 임신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뒤에 숨졌는데 사후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30대 임신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8일. A씨는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나흘 뒤 조기 출산을 했는데 26주 된 태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태아는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확진된 임신부의 태아도 확진이 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가 태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측정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임신부의 사산 위험이 일반 임신부보다 최대 4배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미 방역당국은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며 코로나와 태아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산모들이 고위험군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주요한 대상이다.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임신부는 13만 6천여 명 중 613명으로 전체의 0.45%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위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재택치료라고 해서 무작정 집에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재택치료를 확대하기 전에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한지 최민식 기자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5천 명에서 1만 명 선. 하지만 이를 웃돌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대 수만 명까지 확진자까지도 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진자 집계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에 비례해 늘어날 위중증 환자 치료입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활성화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증이나 무증상임에도 너도 나도 병상을 차지할 시기에 되면 정작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의 재택치료를 늘려 여유 병상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는 사실 언제든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증상의 경중을 떠나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악화됐을 때 어떻게 이송 체계 부분 현재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 보호를 위해 항체 치료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방역 지표들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애써 시작한 일상 회복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상 회복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걸로 봐야 합니까? 네, 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던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상 회복 첫 주만 해도 300명대였지만 이젠 사실상 일주일 넘게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상 회복 첫날 9명이었던 신규 사망자 수도 4차 유행 이후 최다인 34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는다는 건 어느 정도 각오한 일입니다만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건 정부도 예측을 못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현재 유행이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특히 증가하고 병상 가동률이 좀 나빠지는 요인들은 고령층의 감염이 좀 다소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일상회복 시행 3주차 정부가 추산한 전국의 이동량은 2억 4,871만 건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2억 5,797만 건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한마디로 사적 모임 완화,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 해제 등 방역 완화는 가팔랐는데 그에 맞는 예측과 준비는 부족했던 건데요. 예. 또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은 일상회복 전인 지난달에는 20%였지만 이번 달에는 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빨리 감소하면서 돌파 감염이 늘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생기는 걸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자고 건 이미 시기를 많이 놓친 거고요. 위중증 환자가 넣으니까 병상이 부족해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회복 첫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5%였는데요. 23일 기준으로 71%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이달 두 차례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있었지만 83.7%로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7% 정도 여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80%가 넘었다는 건 병상이 잠시 비어있는 순간이 있을 뿐 대기 환자나 가용한 중환자실 의료진을 감안하면 다 찬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의료체제는 상당히 많이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대기자만 해도 778명이라는데 예,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일상회복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정부는 당초 다음 달 13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저울질했지만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불투명해졌고요.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 마비 상황을 고려해서 잠깐이라도 일상회복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환자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들이 충분치는 않았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부분을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자영업자 반발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또 정부가 과감하게 중단을 선택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나 자칫하면 정부가 이 백신 접종률이라는 수치에 취해서 너무 성급하게 일상회복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전국 속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국면 전환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 쇄신을 철명한 데 이어서 오늘은 그동안의 잘못에 반성한다며 회의실 바닥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의 의미가 상상한 것과는 좀 달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잘못으로 큰 절까지 했는지 황정민 기자가 앞뒤 맥락과 현장 분위기 전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국민 속에서 민주당이 좀 더 혁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 민첩하지 못함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큰절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그러면서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건 반대를 뚫고 일을 해내라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단독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연하면은 그냥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 건 많이 태워버리지 뭐. 그게 훨씬. 관계부처와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법안 역시 강행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현장에서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민주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한편에 또 다른 이 불협화음이나 공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야당은 추진력과 정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치의 복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법 독주와 행정 독재는 한 몸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오늘 저녁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면서 식사 끝날 시간쯤이면 김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애매한 답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맨 윗 퍼즐을 완성하지 못한 채 내일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먼저 식당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가 방문 앞까지 나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맞이합니다.
좀 늦게 예약을 했더니 좀 넓은 방이 있더라고요. 또 안쪽으로 두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을 배석하고 1시간 반가량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진지를 어디서 드십니까? 집에서는 내가 집에서 집에서 드시고 6시 반에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찬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는 했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수락하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10여 분 뒤 취재진 앞에선 윤 후보도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조금. 지난 21일 윤 후보는 이른바 3기 민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안에 이견을 보이며 선대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인선안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최고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방법은 없고. 국민의힘은 내일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본부장급과 대변인단 등 주요 인선안을 먼저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자체가 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해경궁 김 씨였다는 의혹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가족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며 김건희 씨 검증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부인 배우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합당 논의 중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가 말실수 리스크 때문에 공개 활동을 못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활동이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된 건지 의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김건희 씨 공개 활동 시점에 맞춰 수사기관 소환 조사가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 후보 측 인사는 김건희 씨는 당분간 공개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며 건강관리와 내조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SNS상의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특혜 채용 허위 여부를 가리자는 이 후보의 주장은 결국 계정주를 밝히는 수사를 하지 말란 무언의 압력이라며 정말 김 씨가 아니라면 명의 도용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 조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의 조사인지 아니면 이번은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모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 후보의 측근이자 성남시 고위직이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한 거에 개입한 거 있으세요 혹시?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팀 관계자 2명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사표를 낸 사실을 인사팀에선 전혀 몰랐다며 한 달 뒤 갑자기 윗선에서 내려줘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장의 명을 받아서 아닙니까? 대시에 있는 얘기. 그럼 시장님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끝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여권은 대장동 비리의 뿌리가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한 곳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주임 검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당시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그 당시 대출 브로커였던 조모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권영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 씨는 2009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대출받도록 불법 알선해주고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할 때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검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였고 조 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수원지검 수사로 조 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지휘 라인에 섰던 윤석열 수사과장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대출 알선 과정과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번 보도는 앞선 대장동 의혹 수사와는 좀 다른 줄기에 그러나 크게 보면 대선 전국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수사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당시 수사 검사들이 공소장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는 26일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살피겠다는 건데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을 참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장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만을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 수사이자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일했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은 이 검사장 기소 시점엔 소속청으로 복귀한 뒤였는데 무슨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관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고 감찰과 수사로 괴롭힌당하면 어느 검사가 남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경찰에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피해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5살 김병찬입니다. 김병찬은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놓고도 경찰 조사에서는 스마트워치에 경찰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자친구 살해범 김병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동기가 뭔가요? 심의위는 김병찬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A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찬의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인 18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중구에서 모자와 흉기를 샀고 종로구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6분 A씨가 살던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의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3층 복도에 숨어들었습니다. 11시 29분 집에서 나오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병찬은 A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경찰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필리핀 등 해외 유명 호텔이나 카지노 도박장 상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여기에 돈을 걸게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인원만 130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판돈 규모가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필리핀 경찰 특수부대가 건물을 급습합니다. 하지만 방에도 욕실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 숲속에 숨은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아주 신발이야. 필리핀에서 대규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의 총책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일당은 모두 130여 명. 이들은 2018년부터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동남아 유명 호텔과 카지노 도박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국내 등 참가자는 도박 중계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돈을 걸었고 배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지 도박 결과에 따라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뱅커가 이겼습니다. 이들은 실제 카지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중계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조작 없는 도박이라며 이용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80여 개, 판돈이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됐고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다 범죄자한테 조직죄로 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8억 원을 몰수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직원 20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유령 법인을 만들고 대포 통장 1000여 개를 유통한 일당 1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한 행동 강령은 물론이고 조직원이 검거될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대주는 등 조직을 치밀하게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은행 거래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USB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USB. 이용하려고 총책 33살 A씨 등 11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95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법인 계좌가 이체 한도가 높은 데다 거래 금액이 많아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 하나에 매달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팔았습니다. 통장 명의자 96명에게는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며 관리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00억 원을 챙겼고 이들이 유통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액은 7조 원에 이릅니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이를 해결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 주는 등 속칭 AS까지 해주면서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강령을 만들고 붙잡힌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위로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아파트와 자동차 등 범죄 수익금 11억 원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냉동 탑차가 상수도 밸브 점검에 나섰던 근로자들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냉동 탑차 앞쪽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29살 A씨가 몰던 냉동 탑차가 상수도 밸브 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냉동 탑차가 도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작업 지점 앞쪽에 있던 신호수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속도를 하나도 안 줄여서 그러는 거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사망하고 난 상황이에요. 30대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갖다 대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이 알아서 있어요. 가장을 잃은 한 유족은 사고 당시 상황을 들은 뒤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운전자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 병원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낼 병원비도 보험이 적용되면 10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걸 노린 건데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노도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 외국인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해외에 사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불러 병원에서 치료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医疗费账单共计1400多万韩币，其中个人负担不到150万韩币。 국내 체류 외국인은 취업해 있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돼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은 국내에 들어오면 신분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원 치료 직전 입국시켜 피부양자 등록만 하면 바로 보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고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병원 가기가 좀 힘들어요. 지난 5년 동안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은 외국인 상위 10명 가운데 절반은 피부양자로 상위 10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32억 원 중 29억 원이 피부양자 치료비였습니다. 현재는 그거를 제재하는 기준은 없는 게 맞고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도 국내 거주 6개월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는 5공화국 시절 측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조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준 기자.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빈소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유가족들은 잠시 뒤인 밤 10시까지 조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전 대통령의 측근들 위주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이틀째 빈소를 지켰고 50 실세인 이른바 3여 허화평 전 정무수석은 조문 뒤 많이 섭섭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눈길을 끌었는데 오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빈소를 찾아 생전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개인 자격의 조문이라고 선을 그은 뒤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선 소동도 빚어졌는데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 병위에 조화가 설치됐다가 가짜로 밝혀지며 치워지기도 했고 우리공화당과 일부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발의는 27일 예정으로 내일 오전엔 불교식 입관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면서 전두환 관련 재판 측이 나섰던 이광영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에서 총을 맞은 시민을 돕다가 자신도 총상을 입은 고 이광영 씨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가는 고 이광영 씨. 이 씨는 지난 2019년 전두환 회고록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향해서 헬기가 두 번을 이동하면서 총알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89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나서는 등 5.18 진상 규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이 씨는 어제 전남 강진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는 고인이 남긴 유서가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이광영 씨는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에 다친 시민을 도운 뒤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이 씨는 총상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한 채 4시간마다 진통제를 맞는 등 평생 후유증을 겪어왔습니다. 이 씨는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를 심해가지고 4시간에 지금 이어먹고 본인이 이제 한계를 스스로 느끼신 거예요.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2일 오후쯤 집을 나간 뒤 22일 밤과 어제 새벽 사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결정인데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은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말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란 말에 그 의미가 사실은 간단치가 않죠. 박상현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조 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액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Will be a bridge connecting the shining past and present of our current facility in Austin to the bright future full of the possibilities.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공장이 완공되는 2024년부터는 반도체 생산에 들어갑니다. 미 지방정부는 삼성전자에게 1조 2천억 원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Texas is grateful that you chose Texas for this project. Thank you, Samsung.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은 투자 결정에 의미를 두면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실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현장의 그 처절한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 제가 직접 보고 있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삼성전자의 테일러시 투자로 경쟁사인 대만 TSMC는 물론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종부세 충격은 서울의 재건축 시장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소위 1+1이라고 해서 집 한 채를 재건축으로 내놓는 대신 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신청했던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철회하거나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급 물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00여 세대가 들어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단지. 재건축 이후 아파트 2채를 받는 소위 1+1 신청 조합원들이 잇따라 철회에 나섰습니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1을 갖겠다 해놓고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와장창 문다 하니까 이게 다시 취소되나 그랬는데 이미 1+1 분양을 받은 다른 단지 조합원들은 위헌 소송까지 냈습니다. 1+1 아파트는 3년간 팔지도 못하는데 종부세가 2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로 급등하게 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을 통해 기대했던 서울 도심의 아파트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두 가구를 분양받게 되면 한 가구는 임대를 통해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을 종부세에서 빼주는 혜택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세입자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집이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거를 지금 1억 100만 원인가 이 정도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계약갱신을 쓰시려고 하시고 갈아타기 실수요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종부세가 중과되면서 시장에선 종부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10년 만에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물가 잡기에 실패해서 지지율 악화를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강수를 둔 건데요. 과연 이 결정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포커스는 바이든의 비축유 방출에 맞췄습니다. 지난달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한 달 넘게 배럴당 $80를 웃돌고 있는 국제 원유 가격. 미국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61%나 급등했습니다. I am making a long trip down south for the holiday, so not looking forward to paying a lot for the gas to fill my tank.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6.2% 올라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죠. 바이든 정부는 결국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largest ever release from the U.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help provide the supply we need as we recover from this pandemic. But the fact is, we faced 미국의 even worse 결정에 spikes before.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도 동참했는데 국제사회가 비축유 방출에 나선 건 1991년 걸프전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강타,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10년 만입니다. 모두 중동 지역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주도했죠. 오직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방출을 주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 초기 63%에 달했던 지지율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으로 40% 초반으로 뚝 떨어지자 바이든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I budget everything to a minimum, but it definitely put a question mark. What are we doing? 하지만 비축유 방출 결정 발표에도 국제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3% 올랐습니다. 문제는 규모. 6개국이 다 합쳐도 7천만 배럴 정도인데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라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희석될 걸로 생각됩니다. 관건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회의. 증산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바이든의 비축유 방출 결정은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빛이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유럽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한 달 만에 하루 사망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루마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은 영안실 포화 사태도 벌어졌는데 접종률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늘면서 영안실에 자리가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접종률은 34.5%에 불과합니다. Hundreds of deaths each day, so this is a reality, and more than 90% of patients who died were unvaccinated. 불가리아도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4%에 달합니다. 서유럽은 1%대입니다. 20%대의 낮은 접종률이 문제입니다. Няма повече време за отлагане, няма и за какво да се колебаем. Да, ваксините са ефективни, вижда се. 지난주 유럽의 사망자는 4,200명으로 한 달 새 2배나 뛰었습니다. 접종률이 60%대인 오스트리아엔 뒤늦게 접종 행렬이 몰려듭니다. 하루 1,000명 정도를 접종했던 이곳에 최근엔 12,000여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공룡의 멸종은 6,600만 년 전의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데요. 인류가 이런 소행성을 막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10개월 뒤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속 37,000km로 지구를 향하는 소행성. 소행성을 획탄두로 폭파하고 지구를 구합니다. 영화 아마겟돈인데 인류가 이 비슷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 2, 1, 0.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쏘아올린 무인 우주선 다트의 임무는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과 충돌해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On NASA'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to intentionally crash into an asteroid. 소형차 크기인 다트는 10개월 동안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디모스까지 날아간 뒤 지름 160m, 축구장 크기의 위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해 궤도가 바뀌는지 추적합니다. We can learn how to both find those bodies and also hopefully to deflect them. And kind of take them away from the danger zone of Earth. 나사는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은 27,000여 개인데 100년 이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올해의 노래 등 본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해서 인색한 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Butter by BTS. BTS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지난해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저스틴 비버, 콜드플레이, 레이디 가가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하지만 여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주간 1위를 하는 등 독보적인 차트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등 그래미 4대 본상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BTS에게 박한 평가라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AP통신은 올여름 메가 히트곡인 BTS의 버터가 냉대를 당한 것이 놀랍다고 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BTS가 1위 곡을 3개나 내놓는 엄청난 한 해를 보냈는데도 한 개 부문 후보에만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수상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지 언론들의 압박이 심하게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BTS가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에 성공하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을 모두 석권하는 K-팝 역사에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I've killed women and children. Killed just about everything that walks or crawled at one time or another.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늙은 퇴물 총잡이가 바치는 고백과 참회입니다. 그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악몽을 꾸며 죄의식에 시달리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합니다. Take away all he's got, and all he's ever gonna have. 평화로운 마지막 장면은 마침내 그가 용서받았음을 말합니다. 영화는 폭력적인 서부극과 거기서 냉혈 무법자를 연기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자신에 대한 성찰과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아카데미는 작품상과 감독상을 안겼습니다. 시인이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다오. 흘러가는 강물에 함부로 발 담근 일. 힘들게 우주 하나를 밀어올리는 무더기로 피어나는 개망초들 함부로 꺾어 짓밟은 일. 그는 민주주의를 향해 흘러가는 역사의 강물에 함부로 군홧발을 담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생명의 꽃들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떠났습니다. 내란죄 법정에서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항변하는 장면도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뇌물재판에서는 내가 돈을 받지 않으니 기업인들이 불안해하더라고 했습니다. 추징금 재판에선 예금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습니다. 기자들이 내 사진은 꼭 비뚤어지게 찍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철권을 휘두르던 때 자행된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의 책임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었다. 광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억울해했습니다. 4만 명이 끌려가 54명이 숨졌던 삼청교육대. 9시 땡 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되던 땡전 뉴스. 짓눌린 국민을 무마하려 했던 이른바 3S도 전두환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단임 약속을 이행하고 집권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은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간선 독재를 이어가기엔 국민의 민주화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경제 호황 역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뜻하는 3저 상황 덕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나로 인한 정오와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관용과 진실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아픈 상처만 고스란히 남긴 채 11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용서받지 못하고 떠나다 였습니다.
네, 오늘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죠.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북부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중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0도, 춘천 영하 3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7도, 청주 9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몹시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아침까지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영하권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